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25분 정도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술 변화 또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산업과 기업과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또 그런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꼭 끝까지 제 방송 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방송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계속 하면서 살다 보면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좀 한번 들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강의 들어가면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술 빅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뭐 많은 분들 느끼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2의 기계 시대 뭐 이런 흐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를 디지털 레볼루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급격한 산업, 기업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코로나 사태라는 아주 뭐 세계 경제, 사회, 산업, 문화를 재편하는 그런 이제 큰 충격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게 경제와 산업의 흐름도 바꾸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 있는 일자리도 역시 급격하게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또 근무하는 방식조차도 바꿔놓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통념, 상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먼저 기술 빅뱅이 우리의 산업과 일자리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기술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채택된 제품이 나와서 5천만 명 사용자에 전달되는 시간, 전화기 경우는 75년, 라디오는 38년, TV는 13년, 인터넷은 4년 걸렸습니다. 점점 짧아졌죠. 근데 유튜브는 나온 지 10개월 만에 5천만 명 사용자에 도달했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좀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4, 5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포켓몬고가 나와서 5천만 명 사용자에 도달되는데 딱 19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흔히 말한 새로운 어떤 문물 또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달받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술의 파급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빅뱅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만큼 기술이 빅뱅처럼 빠르게 파급됐다가 또 다른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하면서 빠르게 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술은 뭐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급격한 산업의 변화, 기업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그리고 어떤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그 관련 기술이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그 기술이 어떤 산업의 경계의 구분 없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과거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스마트폰의 뭐 세계적인 대명사라고 하면 아이폰이 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한 2007년 말쯤 등장했는데요. 10여 년이 흐른 사이에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하기 힘드시죠?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노키아라는 회사가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폰 등장하기 이전에 핸드폰 시장에 거의 뭐 세계 최강자였는데 이 회사가 뭐 거의 2년여 만에 거의 몰락하다시피 이렇게 무너졌고요. 자, 근데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여기 웬만한 한 30대 이상의 성인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도 20대 이하의 젊은 분들 또는 청소년 학생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노키아라는 이름 자체를. 예. 그만큼 지금 존재감이 없는 회사를 이제 전락을 해버린 거거든요. 자, 노키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왜냐, 뭐 스마트폰이니까 같은 핸드폰을 만들고 있던 회사가 타격을 입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코닥 필름이라는 회사도 같이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라고 불렀던 그런 기능들이 그대로 탑재가 됐잖아요. 지금은 뭐 웬만한 고급 카메라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될 정도로 굉장히 해상도 높은 그런 고화소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코닥 필름이라고 하는 뭐 여기 어른분들은 다 아시는 그 코닥 필름은 거의 이것도 한 2, 3년 만에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대략 한 30대 이상의 분들은 그래도 코닥 필름 그러면 알죠. 이거 모르면 간첩이고요. 근데 우리 대학생부터 그 이하되는 학생들은 들으면 아마 코닥 필름 아는 게 좀 이상할 겁니다. 아는 게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기술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던 것하고 굉장히 빠르게 결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코닥 필름 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업종이 기술 변화에 의해서 이제 큰 타격을 받았고요. 또 여러분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장치를 따로 사서 뭐 설치를 해서 이렇게 타고 다닌 적이 많았을 겁니다. 요새는 물론 이제 이 자동차 안에 뭐 내장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뭐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죠. 카카오맵이든 뭐 티맵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고 다닐 겁니다. 내비게이션 기기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뭐 아이나비라는 이 내비게이션을 만들던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는 내비게이션을 거의 만들지 않고요. 블랙박스라는 기기를 만들어서 이제는 뭐 연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기술이 산업의 판도, 기업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격한 기술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예전에는 그냥 뭐 동종업계 안에서 이제 기술 경쟁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만 이제 뭐 치고받고 하면 됐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술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또 빠르게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기업의 수명이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통계이긴 한데요. 미국의 이제 S&P 500 기업이라고 해서 그 미국의 뭐 대표 500 기업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이제 주식 그 상장 기업들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1960년대에는 한 60년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이게 아마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뭐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기업의 수명은 이렇게 60년에서 막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사람 수명은 어떻게 됐죠? 같은 기간에 1960년대에 우리 평균 수명이 한 60년 정도 됐다가 이제는 뭐 저같이 40대 후반인 사람도 큰일이 없는 한 90살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업의 수명은 이렇게 4분의 1로 줄었고 사람의 수명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기업에 들어가서 한눈 팔지 말고 한 기업에서 뭐 뼈를 묻어라, 또 한우물을 계속 팔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실 대체로 뭐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이 꼴 직업이었어요. 일하는 장소로서의 직장과 또 그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오랫동안 일하면 그게 직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에 뭐 구매 담당 부장, 구매 담당 역할을 맡아서 그게 뭐 계속 승진하고 그렇게 종신토록 일하면 그게 직업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직장이 꼴 직업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과 직업이 이제 달라지는 시대가 됐고요. 한편으로는 일생에 걸쳐서 직업을 여러 번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 아까 기업 수명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한 직장에 뼈를 묻고 싶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직장이 막 3번, 4번, 5번씩 생겨났다가 망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직장에 뼈를 묻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직장 또는 여러 직업을 거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심지어는 한 시기에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또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지금 오늘 뭐 CBS, 부산 CBS에 와서 제가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또 대담도 나누게 되지만, 자, 이런 일도 제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을 쓰는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강연도 하고 또 이렇게 방송 출연 또 뭐 언론사에 기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선대인 경제연구소라는 저의 사업체의 소장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대인 교육 아카데미라는 업체의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또 뭐 대외적으로는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경기도시공사 이사로도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기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중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앞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평생 직장은 사라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이 필수가 되는 시대. 왜 그러냐? 평생 직장은 없어요. 대신에 어디 쓰든 자신만의 역량 컨텐츠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갖출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늘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는 태도, 학습하는 모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뭐 학원 보내면서 또 사회교육 받으면서 이렇게 어떤 의미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의미의 공부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필요성을 느껴서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 또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하는 그런 즐거운 학습, 또 자기가 스스로 내면의 동기를 느껴서 하는 학습, 이런 것들을 평생 할 수 있는 시대, 또 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에서 기술 빅뱅의 사례로 스마트폰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미래를 좀 내다보는 관점에서 최근 가장 주목해야 될 기술 빅뱅 사례를 하나 좀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영역인데요. 뭐 좀 전통적인 의미로는 교통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새로운 표현으로는 요즘 모빌리티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교통이 아니라 어떤 이동성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말이라서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기술 빅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죠. 자, 우리가 처음 사실은 자동차 내연기관차, 휘발유나 경유를 떼는 내연기관차 시대를 맞이했을 때가 1세기 전입니다. 근데 1세기 전에도요, 마차들로 메워진 거리가 10여 년 만에 자동차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다를까요? 지금은 기술 변화가 더 빠른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술 변화가 빠른 시대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속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질 겁니다.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최근엔 중국까지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2030년, 빠르면 2024년부터 중단한 나라도 있고요. 2040년 정도까지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그런 대열에 이제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한편으로는 이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약 3%가 전기차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년 지난 시점, 2040년 정도 가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약 60%가 전기차로 판매될 것이다. 또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로 판매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율주행차 어떻습니까? 자율주행차는 뭐 구글 또 지금 엄청난 이제 실험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고요. 자율주행 그 운행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도 사실은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해서 준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그런 이제 이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로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도입됐을 때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예전처럼 필요할까요? 그럼 운전교습 학원이 필요할까요? 또 자율주행차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출장을 갈 때 선수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행객 모드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동안 즐길 수 있는 어떤 이 터치 스크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이런 소비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바뀌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대리운전, 택배, 또 트럭 운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라질 겁니다. 왜? 자율주행차가 그걸 대신하니까요. 지금도 아마존이라든지 심지어 국내의 GS25, GS 리테일 그 편의점 운영하는 GS25 같은 경우도 드론 택배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술 변화들은 또 한편으로 관련 산업의 변화, 기업의 변화, 또 우리 일자리 변화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유 차량 플랫폼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유 차량 플랫폼, 우버라는 게 이제 대명사였죠.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타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큰 흐름에서 이 공유 차량 플랫폼은 계속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남아에는 그랩이라는 공유 차량 플랫폼이 있고요. 또 유럽 쪽에는 리프트라는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는 디디 추싱이라는 그런 이제 공유 차량 플랫폼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 타다를 비롯해서 준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바로 이해하기 힘드시면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택시 운전사가 오지만 공유 차량 플랫폼은 다른 운전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차를 가지고 쓰지 않는 동안에 운행하지 않는 동안에 승객을 이제 태워 나르는 그런 이제 공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을 굳이 다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면 이럴 겁니다.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예전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미국 드라마를 보면 키트라는 이른바 이제 자율주행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가요? 그냥 부르면 몇 분 만에 와서 우리를 태워 가서 예를 들어 시내의 볼일을 보고 주차 걱정할 필요도 없이 볼일 보고 다시 호출하면 3분 만에 우리를 태워가서 또 집에 바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를 소유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사실은. 보험료 내야 되죠. 뭐 차량 운행하는데 유지 관리비 내야 되죠.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차를 소유하게 되면 24시간 가운데 대략 한 2시간 또 채 안 되는 시간만 운행을 하고 나머지 22시간 이상은 이 파킹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유보다는 이 차량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이 행태가 확산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도입이 되면 여러분들 석유 에너지를 덜 쓰게 되겠죠. 그러면 석유 에너지 업체들 큰 타격받습니다. 정유사들 타격받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를 쓰게 되면 앞에 그 엔진룸이라는 게 필요 없어서 이게 사고 날 때 큰 충격을 이렇게 일으키는 주범인데 이 엔진룸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버퍼 역할을 해서 큰 충격 사고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는 부품 수가 적어요. 그러면 유지 관리비 또 수리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수리업 또 보험업 이런 것들이 다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아까 말씀드렸죠. 운전교습학원, 트럭 운전, 그 다음에 대리운전, 택배, 택시 운전
이런 것들이 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유 플랫폼, 자동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겠죠. 왜? 자동차 판매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산업과 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게 또 딸린 일자리들 굉장히 타격을 받죠. 자, 근데 거꾸로 흐름 이면에는 한편으로 새로 생겨나는 흐름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사라지는 기업 일자리 이야기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새로운 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그런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 것들이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미래의 흐름을 살펴보고 어떤 흐름에 서시겠습니까? 사라지는 쪽 아니면 새로 생겨나는 쪽? 당연히 새로 생겨나는 쪽으로 가실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라고 하면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하는 2차 전지 이 생산과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2차 전지 산업들이 커지고 거기에 일자리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지금 주유소는 주전소, 전기를 채워주는 그런 주전소로 변모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 또 여러분들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런 흐름 속에서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코로나는요, 이중의 충격입니다. 일자리에 관한 한. 일단 코로나가 오다 보니 급격한 경제 충격이 일어났죠. 이 급격한 경제 충격은 일자리 감소를 부릅니다. 당연히 그렇죠. 경기가 악화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충격은 일반적인 경제 충격과 또 다르게 한편으로는 이 본질적으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멀리하게 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생산, 물류, 교통, 그 다음에 왕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교란되고 끊겼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생산 차질이 굉장히 많이 빚어졌죠. 또 이 서로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도 서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이런 충격이 나중에 다시 왔을 때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어떤 중소기업들 CEO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한 자리에서 한번 즉석에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약 40%의 그런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동화는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또 그걸 훨씬 더 전 생산 공정을 전자적으로 제어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텐데 그 말의 이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자동화 기기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요. 이런 경제 충격이 닥쳤을 때 1990년대 이후로는 이런 충격이 닥칠 때마다 한번 그 고비를 건널 때마다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에 더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일자리는 자동화로 대체하기 쉬운 일자리. 그게 우리가 기술 수준으로 따져보자면 중급 기술 수준의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자동화하기 쉬운 일자리들.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에서 이걸 그냥 쭉 자동화할 수 있으면 그걸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 설비 투자할 때 돈은 좀 들어가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인건비가 덜 들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무직도 마찬가지죠. 인사, 회계, 재무관리 이런 프로그램들,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예전에는 월급날 돈봉투에 넣어서 줬다면 이제는 그렇게 돈봉투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냥 그게 자동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체가 되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이제 다른 일을 하거나 또는 그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현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중급 기술 수준의 일자리는 대체로 중산층 일자리이고요. 그러면 중산층이 약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요.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양질의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전 국민의 삶을 일정하게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해도 그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서 이렇게 많은 생산이 일어나도 그걸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 속에 기본소득 논의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을 확충해줘서 기본적인 어떤 수요를 사람들한테 주자. 그리고 나서 높아진 생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 또 근무하는 시간들을 좀 줄여주자. 예, 이런 식으로 가야지 좀 더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코로나는 한편으로는 이 스마트워크 흐름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주 1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SK그룹 같은 경우는 꼭 정해져 있는 어떤 사무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 전역, 수도권 전역에 거점 사무 공간들을 만들고 직원들이 어디든 편하게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자사소속 프로그래머들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재택근무할 때 그 생산성이 그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오히려 재택근무를 했더니 사람들이 출퇴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한편으로는 더 높은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재택근무를 상당 기간 더 확대하고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10년 후에는 직원들의 한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스마트워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가속화됐지만 이 흐름이 돌이켜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하고는 다른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라든지 스마트워크를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미래의 흐름을 내다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가정에서 뭐 창의성, 말로는 창의성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뭐 좋은 내신과 또 좋은 이 수능 시험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시험 잘 치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그런 공부를 시키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술 빅뱅 시대 자동화된 기계가 사람보다 여러 영역에서 훨씬 더 잘 일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기계와 차별화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물론 기계와 협력하기도 해야 되죠. 프로그램 자동화한 그런 생산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해하고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은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기계가 잘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지 기계가 잘하는 걸 우리가 하면 사실 기계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 만드는 거 이젠 다 자동화 기계 다 밀려날 겁니다. 남아있는 것마저도.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결국은 기계가 잘 하지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은 뭐냐 하면 기계가 엄청나게 잘하는 걸 우리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외우기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계가 훨씬 잘해요.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고요. 또 어떤 상황을 재현하는 거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이라든지 교수님의 강의 내용 이런 거 동영상 촬영해 놓으면 이게 훨씬 더 100% 정확하게 재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딸딸 외우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할 거냐라는 거죠. 시험 잘 치게 하는 교육은 그래서 저는 좀 정반대 방향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교육은요. 소프트 스킬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소프트 스킬은 뭐냐? 여러분들이 스펙이라고 흔히 부르는 하드 스킬, 딱딱한 그냥 뭐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얼마냐, 학점이 얼마냐, 또 무슨 기술 기능사 자격증 뭐 1급이냐, 2급이냐, 뭐 중국어 언어 레벨 테스트에서 1급 받았냐, 2급 받았냐 이런 것들은 하드 스킬이고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소프트 스킬은 그렇게 양적으로 측정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랑말랑한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대표적으로 크게 5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사회성, 자제력, 긍정적인 자아관념,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등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게 이제 크게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결정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서실 가서 우리 아이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온다, 또 학원 뺑뺑이를 돈다고 했을 때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스스로 해결해 본 경험이 없고 또 부모가 정해준 학원을 가고 정해준 학습지를 풀어야 되고 왜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겠으며 한 번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의사결정 능력이 생기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저는 밝아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은 불안하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기존의 어떤 이 통념을 따라서 기존의 어떤 방식을 따라서 가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덜 불안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경우는 지금 7세 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한 3분의 2가량은 지금 없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맞는 일자리에 맞는 공부도 시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자리, 매뉴얼화된 일자리, 정형화된 일자리,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일자리 이런 거에 맞는 19세기 방식의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요. 부모만 바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저는 부모들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의 어떤 세대적 감수성, 시대적 감수성에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는 청소년들은 제 이야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왜? 지금 필요한 일자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가장 각광받는 선호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전통적인 어떤 일자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어떤 직장에 고정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일하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자신만의 컨텐츠, 자신만의 어떤 보여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있으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있고, 또 그걸 구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하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다 의대를 보내야 되고 또 사법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아직도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잘 준비하게 하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라. 물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한다고 모두 성공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할 때 잘할 가능성이 높고 잘하게 되면 대체로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 자신이 잘하는 일의 영역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조카 이야기를 드리면
이 아이는 세미라를 예전부터 잘 그려서 지금은 그 세미라 잘 그리는 능력을 살려서 타투 우리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죠 점점. 타투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는 자기가 지금 타투 업계에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일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자기 미래를 잘 개척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험 성적을 잘 봐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들이 열려 있고 이제는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 조카애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그 타투 디자인을 올려서 해외에서 여행 들어오던 그런 여행객들까지도 얘한테 시술을 받고 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흐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진다,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제가 당초 약속드린 시간보다 조금 길어졌는데요.